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목처럼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대한 것입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이 치료의 그 범위가 신경외과적인 질병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감마나이프는 일단은 생소하게 조금 감마나이프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수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감마나이프의 그 치료 방법의 약간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번에 모든 방사선을 쏘는 게 아니라 일반 방사선 치료는 여러 번 분할을 해서 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방사선 치료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아주 높은 에너지를 한 번에 집중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병변이 있다고 해서 그 병변을 뭐 조금씩 떼어내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병변을 한 번에 수술하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치료도 대부분 한 번에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뇌 병변에 있어서 수술을 할 때 뇌 전체를 다 드러내거나 뇌 손상을 많이 주지 않죠. 그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을 다 충분히 방리하고 그다음에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신경이나 아니면은 뇌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수술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 나이프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선 수술입니다. 방사선은 굉장히 이 범위가 다양한 그런 빔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감마 나이프에서 이용하는 감마선은 이 원자 핵이 붕괴될 때 나오는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투과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두개골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뇌에 있는 병변을 치료할 때 감마선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또 아주 오래, 그러니까 길게는 못 가기 때문에 이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곳까지 길게 가긴 좀 어려워서 주로 머리 쪽의 병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감마선 자체가 이온화 방사선이기 때문에 우리 그 종양 세포내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이온화 반응을 일으켜서 손상을 유발시키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종양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마선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나이프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엄청 오래된 치료는 아니고 그래도 1968년에 그 스웨덴에 있는 신경외과 선생님이죠. 그 렉셀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하셔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약 한 60년 정도 좀 안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임상 결과들이 쌓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뇌 병변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1990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 처음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경희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20개 병원에 지금 다 감마 나이프 치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약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의 그런 치료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30년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그 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50년, 60년 이상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감마 나이프를 해놓고 나서 결과를 본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이상 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30년, 40년, 50년 된 결과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 나이프를 하고 나서도 주기적인 검진이 계속 필요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검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또 이 감마 나이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감마 나이프 지금 이렇게 기계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주셨는데 "언제 감마 나이프 수술을 하게 되냐? 뇌신경만 주로 쓰는 수술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곳까지 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개골에만 주로 쓰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병변 아주 쪼끔은 이제 상위 경추 한 2 번, 3번 정도까지는 병변까지는 커버가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기관에는 우리가 정확히 좌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또 간만에 기계 자체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두개골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간만 f 치료는 보통 뇌의 병변에다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 발전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이런 환자분들이 받았지만 2000년대 초반 되면서 이제 급여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감마나이프 치료는 이제 뇌 질환에 많이 쓰이면서 특히나 요새 많이 쓰이는 질환은 사실 전이성 뇌종양입니다. 이 암 환자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또 전이성 뇌종양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감마나이프의 환자 치료 수나 그다음에 감마나이프를 받는 분들의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전이성 뇌종양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나이프 원리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인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방사선 수술과는 다르게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정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 놓은 것처럼 이제 3 차원 좌표계를 이용한다는 거고, 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조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두개골이 있을 때 두개골을 3 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병변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 병변의 좌표값을 얻을 수 있는 틀을 머리에 씌우게 되면 그 병변의 위치를 이 틀을 통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좌표값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 좌표값을 토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한 점을 향해 감마선을 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 그래서 정확한 위치,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는 것이 이 감마나이프의 특징이고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감마나이프는 인제 사실은 뭐 수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인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를 하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감마나이프용 치료용 MRI를 다시 한번 찍게 되고, 그 치료용 MRI를 찍을 때는 아주 세세한 병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다음에 간격을 최소화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단이나 검진을 위해서 찍는 경우에는 보통 3mm 간격으로 찍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3mm 띄고 영상을 찍었을 때는 병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마나이프는 이제 1mm 간격으로 보통 찍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작게 숨어 있는 병변까지 찾을 수가 있어서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밀한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감마나이프를 하시기 전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는 이유가 이렇게 숨겨진 병변까지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감마나이프 장비가 최신형과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감마나이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코발트라고 하는 그런 선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마선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의 선원 자체는 사실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들여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감기가 더 느려져서 치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그런 단점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형이 최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 시간도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방사선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마나이프 장비가 최신에는 또 이제 고정형이 아닌,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고정식 같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잘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제 지인께서 뇌하수체 종양이 수술을 했다. 근데 혈관이 붙어 있어서 제거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감마나이프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뇌하수체 종양을 수술할 때 저렇게 위험한 혈관이 있으면은 너무 무리해서 수술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감마나이프 같은 수술이 또 환자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일단 감마나이프 치료율을 보게 된다면 환자분의 그 뇌하수체 종양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성 종양이라고 하게 됐을 때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종양을 없앤다라기보다는 그 남은 종양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서 환자분들에게 더 특별한 신경적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더 이상 추가적인 수술을 안 받게 해드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물론 얼마만큼 남았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도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90% 정도는 충분히 성장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또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의 핵심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정밀한 영상이 중요하게 되면 이 감마나이프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 집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안쪽에 이렇게 병변이 있는데 이 병변을 치료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의적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짜리의 빔을 한 번에 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병변도 치료를 하지만
총알이 지나가는 것처럼 정상적인 뇌 조직도 다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방사선의 악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모든 빔을 집속해서 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머리는 이 하나의 큰 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곳에서 쏘게 된다면 하나당 에너지는 5씩만 쏴도 모이는 곳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치료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뇌를 통과하는 데는 5밖에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에 따른 위해가 그만큼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쏠 수 있는 각도가 100개, 200개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더 정상적인 뇌로 들어가는 방사선의 선량은 줄어들고 어차피 우리가 집속하는 병변에 모이는 에너지는 똑같이 100이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고 방사선에 따른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집속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고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머리가 움직이거나 혹은 다른 좌표를 쏘게 되면은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정상적인 뇌 조직이나 쏘면 안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감마 나이프를 할 때는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아주 적은 선량의 방사선을 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병변으로 그 에너지를 모아서 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선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측정해서 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마 나이프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제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식적으로는 이 고정을 할 때는 머리 보시는 것처럼 이 틀을 두개골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이용해서 두개골까지 인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를 뚫고 가는 데 있어서 통증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또 인제 이런 것들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가 살을 꽉 꼬집었어도 처음에는 아프지만 계속 꼬집고 있으면 좀 무뎌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쪼일 때는 굉장히 조금 통증이 있지만 한 2-3 분만 지나도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확한 고정이 필요할 때는 아직까지도 이런 정의 틀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우리도 믿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통증이 있지만 고정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 장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정확하게 두부 고정을 했을 때는 환자분이 숨을 쉬던 가벼운 기침을 하던 전혀 머리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차 범위를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감마 나이프 장비에는 이 비고정식인 마스크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얼굴에 본을 떠서 우리가 환자분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하고 때로는 인제 감마 나이프가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쪼끔은 한 2-3 일이나 4-5일 정도 저분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틀 고정을 하기에는 환자분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서 적은 시간 동안 정확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런 고정 장치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의 병변에 맞게 그다음에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끔 우리가 치료 방법 그다음에 고정 장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환자분 이렇게 얼굴에다가 직접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만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환자분이 또 호흡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얼굴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마스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같이 갖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쪼끔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좌표값이 틀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좀 멈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환자분의 얼굴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역치라고 해 놓은 그 값보다 쪼끔 더 벗어나게 되면 치료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이 쪼끔 더 고정 장치 특히나 마스크를 이용했을 때는 본인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조금 더 엄격하게 이렇게 장치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인제 고정으로 인한 통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감마 나이프 치료에 대한 원리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제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양의 치료가 되고 다른 병의 치료가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제 이온화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이온 물질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인제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수산화 활성이 인제 유발이 되면은 쉽게 생각하면 DNA를 파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DNA가 파괴가 되면 아무래도 종양 세포가 더
증식한다거나 더 성장하는 것을 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사성 유도로 인한 DNA 손상이 첫 번째 치료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자라나려고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금방금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은 결국에는 혈액이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엉성한 혈관들도 많이 만들어내서 본인이 혈액을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감마나이프를 그 적절하게 그 종양의 그 경계선에 쏘게 되면은 그 종양 경계에 있던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에게 손상을 받게 되고, 그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은 이 혈관 손상에 의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이런 어 섬유 조직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 조직들이 자라나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혈관이 폐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양 자체가 혈액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종양이 이제 괴사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종양이 이제 성장 억제가 또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감마네이프 수술하고 나서 이제 질문 보시면 감마네이프 재발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발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마네이프 수술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병의 치료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병의 위치, 그다음에 충분한 선량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인지,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중요한 구조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만큼의 그런 선량을 줄 수가 있고, 주변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사이즈도 작아서 충분한 선량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게 된다면은 병별마다 다르겠지만 흔히 쓰는 뭐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성장 억제할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종양 주변에 뭐 시신경이나 청신경 같은 이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한 신경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방사선에 잘 듣지 않는 악성 종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발률은 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치가 가능하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모든 환자분들께서 이제 완치가 되고 감마네이프의 종양이 없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목적이 성장 억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이 억제가 돼서 환자분이 그걸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환자분이 완치가 됐다라고 우리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감마네이프 수술만 보고 이게 재발률이 몇 퍼센트 되게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마다 다 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치료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린 감마네이프는 도대체 뇌에 어떤 그런 병까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느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원리가 DNA를 깨트려서 성장 억제를 유도하고 혈관의 폐색을 유도해서 괴사에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병변이라면 우리가 다 감마네이프로 한번 치료해 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뇌혈관 질환과 뇌종양, 그다음에 기능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알고 계신 것처럼 동정맥기형 같은 혈관 질환, 혹은 해면상 혈관종 같은 혈관 질환에 감마네이프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혈관 질환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혈관의 폐색 작용을 이용해서 그 병변을 없애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인데, 보통 악성 종양은 이제 신경 교정까지는 조금은 어렵고 이제 전이성 뇌종양에 많이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뇌종양에 이렇게 우리가 감마네이프를 많이 적용하고요.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막종이나 신경초종, 아까 처음에 질문 들어왔던 것처럼 뇌하수체 종양에도 이제 감마네이프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치료를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우리 안면부의 아주 심각한 신경통에도 우리가 감마네이프를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통증 완화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전증에도 우리가 감마네이프를 이용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에 맞는 그런 병변, 그다음에 또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은 또 감마네이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응증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감마네이프 하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셔서 본인의 이런 증상들, 본인의 이런 병이 감마네이프에 잘 맞는지 또 얘기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폐암 수술 이후에 종양이 이제 전이가 되셔서 감마네이프를 하셨는데 부종이 심해서 다시 한번 감마네이프를 하셨습니다. 종양부의 괴사가 심하고 바깥쪽으로 퍼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만에프는 아주 강한 방사선을 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변에 방사선으로 인한 이런 염증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셨지만은 또 이런 전이성 뇌종양은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아서 이렇게 또 재수술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렇게 종양 부위에 방사선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저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런 상태로 괴사가 좀 유발이 되었고 부종이 있지만 환자분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게 된다면 경과 관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 병변 자체로 인해서 부종이 심하고 그런 부종으로 인해서 환자분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게 된다면 약물 치료를 초반에 해보다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환자분의 신경적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절제는 그것이 이제 재발된 병변이거나 아니면은 방사선에 따른 이상 반응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절제를 하고 나면 그만큼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어떤 증상의 유무, 그다음에 그 증상으로 인한 원인이 병변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간만에프 수술을 하려고 하시고 있다. 그래서 후유증이나 부작용, 그다음 회복 과정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환자분에게 양성 뇌종양이지만 어떤 뇌종양인지, 그다음에 그 위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양성 뇌종양을 간만에프로 하자고 말씀 주신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종양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신경적 증상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양으로 인한 후유증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또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우리가 하실 때 그 선생님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안 생긴다 하긴 그런 부위라고 하게 된다면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회복 과정은 그런 후유증이 없다고 하게 된다면 뭐 수술하고 나셔서 한 3주 정도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먹는 약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약을 드시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라고 뚜렷하게 뭐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이 얼마만큼의 기력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또 문제가 없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 나이프의 환자군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그 질병의 적응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환자분이 그 병변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적응증입니다. 왜냐하면 감마 나이프는 병변을 완벽하게 없앤다라기보다는 성장 억제를 유도하고 물론 뭐 전이성 종양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큰 병변이 운동신경을 마비시켜서 운동마비가 생겼다거나 혹은 시신경이 마비가 돼서 눈이 안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마네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적 증상이 병변으로 유발됐다고 하게 된다면 감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마네프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우선 신경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감마네프를 할 수는 있지만 감마네프에 정말 좋은 적응증이 되려면 이 병변으로 인한 신경적 증상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마네프의 치료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양을 없앤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아서 환자분들에게 그 종양으로 인한 신경적 증상 유발을 억제하고 이걸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안 받게 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성장 억제를 하는 게 그 감마네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이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장 억제만 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양의 사멸을 조금 더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맥기형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 억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동정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가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이 출혈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병변을 사멸하는 데 또 그 목적이 있는 거라서 이 질병에 따라서 감마네프의 치료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정맥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변 3회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완벽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합병증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정맥기형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프를 할 때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 나셔서도 좀 장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동정맥기형의 질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반F 치료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정위틀 고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반F는 영상 검사를 그 전날 하는 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틀을 고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센터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 뭐가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 어찌됐든 간에 간반F를 위한 영상 검사를 반드시 틀을 고정하던 고정하기 전에 하던 이제 진행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정위틀을 고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영상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CT를 찍는 기관도 있고, 만약에 동정맥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검사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정위틀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추가 영상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영상들을 합쳐서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제 그 방사선 수술 계획을 잡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면 간만F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첫날 입원하셔서 영상 검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두 번째 날 정작 치료하는 날 이제 아침에 정위틀을 고정하고 추가 영상 검사가 있으면 검사하고 수술 받고, 그다음에 고정 틀을 해제하는 것까지 보통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환자분 컨디션이 괜찮은 분들은 이제 그날 바로 오후에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어지럼증이 약간 있다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더 입원하고 계셔서 그 다음 날 이렇게 퇴원하시는 보통의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과정으로 대부분 간만F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고정하는 방법에는 일단은 그 틀 고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바로 거기서 제작을 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 계획을 세운 이후에 간만F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치료를 했을 때는 요 마스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하는 며칠 사이에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치료 과정은 우리가 저분할 치료를 며칠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과정으로 이렇게 치료 과정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질문 하나 주셔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수막 종양, 뇌 수막종이죠. 그래서 간만F를 받으셨고 MR 찍었는데 종양이 커지진 않아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콕콕 찌르는 통증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종양이 커지거나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일단은 뭐 다행히 그 간만F 하고 나셔서 우리가 간만F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종양의 치료 목적인 성장 억제는 충분히 유도가 되고 계신 상황이라 조금 더 경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부위가 콕콕 찌르는 통증은 사실은 이제 아마 간만F 수술 받을 때 정위틀 고정을 하신 거라고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 틀 고정할 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수술 부위가 통증이 또 생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 수막종 위치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차 신경이나 뭐 이런 쪽에 있다고 하게 된다면 뭐 안면으로 일단 통증, 뭐 그런 쪽으로 통증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저런 약간 콕콕 찌르는 통증은 사실은 어떤 종양으로 유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이 저런 병도 가지고 계시고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시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통증에 예민한 부분도 생기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보통의 이제 신경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후두신경통일 가능성도 많고, 아니면 일반적인 두통도 마찬가지로 그런 두피 쪽에 있는 이 말초 신경 쪽에서 유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종양이 커지게 되면은 저런 콕콕 찌르는 통증보다는 우선은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경막을 자극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뭐 체위에 따른 어지럼증이나 아니면은 정말 머리가 이렇게 꽉 눌린 듯한 그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거가 주로 나타나는 종양에 의한 통증이라서, 일단 수술 부위가 콕콕 찌르는 통증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진통제로 우선 치료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 많이 악화되고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더 넓어진다 하게 된다면 환자분의 종양의 위치가 어떤지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치료 과정이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간만에 파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보면, 사실은 인제 하고 나서는 병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인제 2-3 주간 아주 강한 감마선을 가지고 방사선을 가지고 병변 주위로 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주변으로 방사선에 따른 급성기 합병증으로 부종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센터마다 기간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3 주간 그 방사선 합병증의 뇌부종, 급성 뇌부종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은 병변에다가 감마네프를 해 놨지만 급성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2-3주 정도 복용하기를 권고해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스테로이드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거나 혹은 스테로이드를 뭐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드시면은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또는 또 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보통 저희가 복용 지도를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 주간 이렇게 드시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감마네프를 가지고 또 어떤 뭐 추가적인 약물을 드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한 6 개월 정도 뒤에 혹은 인제 병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뭐 3 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MRI를 찍어서 환자분의 병변의 상태가 어떤지 인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견만F 장점을 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제 스승님께서도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3S라고 인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심플, 간단하게 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세이프티, 안전하게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successful, 굉장히 치료가 성공적이다라고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S 그러니까 간만F의 장점이 모두가 적용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적응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만F에 딱 맞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간단하게 끝날 수 있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성공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변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간만F에 맞는 그런 병변을 갖고 계신다면 안심하시고 간만F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간만F의 또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경적 증상이 유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적 증상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에는 크기가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병변에는 간만F를 적용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금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간만F에 설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선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도 설량을 줄이면 또 치료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만F 치료 우리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간만F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치료 잠복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쏘고 나면 다음날 바로 없어지거나 다음날 바로 치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포를 파괴하려는 DNA 파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온화 과정이 생기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혈관이 폐색이 되려면 혈관의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또 유발이 되려면 또 그만큼의 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 잠복 기간이 있다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간만F의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동정맥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해 놓고 다음날 싹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 혈관이 폐색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2 년까지도 우리가 보고 어떤 경우 5 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동정맥경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 놓고 나서도 인제 안심이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병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병변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출혈의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꾸준한 검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것이 인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계획이기 때문에 그 종양의 병변이 굉장히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좀 섞여서 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명확한 영상을 우리가 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 AI나 딥러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간만F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영상,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또 구현하는 데 많은 연구가 또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또 주셔서 하나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종양이 생기셔서 간만F 방사선 수술을 하셨고 근데 최근에 또 MRI 찍었더니 종양이 좀 더 커지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기로 하셨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되시면 뇌종양 수술을 하실 것 같다." 해도 되는 건지.
우선은 일단은 감마 F 일단은 저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종양의 성상이 어떤지가 인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인제 종양이 커졌다라고 하셨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감마 F에 인제 효과가 없는 종양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인제 감마 F의 범위에 벗어난 그런 쪽에서도 종양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감마 F 수술은 사실은 1 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 F는 아주 고용량의 에너지를 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방사선을 그만큼 쏘게 되면 방사선 합병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인제 자주 쏘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인제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 보셨을 때 방사선의 선량에 따른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시게 된다면 감마 F는 뭐 2 번, 3번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그만큼 방사선이 거기에 침착이 돼서 얼마만큼의 방사선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방사선에 따른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감마 F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감마 F에 대한 효과가 없는 종양이고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감마 F에 듣지 않는 다른 이제 조직학적인 성상을 갖고 있는 종양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 선생님께서 수술적 치료를 권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수반한 수술적 치료가 환자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또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마 F는 반드시 한 번만 받는 것은 아니고 이 감마 F에 여러 번 쏘는 걸로 인한 방사선 합병증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수를 멀리하는 거지 그 횟수 자체가 절대 금기는 아니고 여러 번 쐈을 때 방사선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이 적다면 그거는 충분히 더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 F 사례를 제가 인제 몇 가지만 원체 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인제 환자분들 몇 가지만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다발성 전이성 뇌종양이 이렇게 측두엽 쪽에 그다음에 인제 뇌 아래쪽에 이렇게 길게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이성 뇌종양은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인제 예전에는 우리가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을 쏴야 되기 때문에 쪼끔 어 감마 F를 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저분할 치료가 되는 방사선 그러니까 감마 F가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한 3 번, 4번 감마 F를 집중해서 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감마 F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선량을 좀 줄인다거나 혹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갔어야 되는 환자분들도 감마 F를 해서 저분할 치료 이후에 3 개월 이후에 이렇게 종양이 굉장히 잘 조절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렇게 인제 전이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감마 F 자체의 효과도 있겠지만 환자분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마 F를 할 때 본인의 그 맞는 항암 치료를 잘 하고 계신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을 좀 포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단순하게 뇌 종양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분할 치료든 그다음에 한 번에 쏘는 한 번 단일 세션의 그 감마 F 치료든 전이성 뇌종양에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감마 F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 그 뇌신경 초종입니다. 이렇게 3 차 신경 우리가 인제 얼굴의 감각을 느끼는 3 차 신경에 이런 초종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는 않죠. 하지만은 여기에는 인제 수술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환자분이 이걸로 인해서 얼굴에 약간의 감각 장애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감마 F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마 F 하고 나서 1 년 6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안쪽으로 괴사가 유발이 되고 이러면서 종양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분은 이렇게 돼서 그냥 평생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 종양은 치료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환자분이 특별한 더 증상이 생기지가 않고 이걸로 궤도술이나 이런 수술적 치료를 또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냥 꾸준하게 영상 관찰을 하면서 지내시게 된다면 이런 거는 잘 치료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뇌 동정맥기형입니다. 동정맥기형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혈관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주변으로 정맥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런 쪽으로 인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제 우리가 굉장히 인제 환자분이 출혈의 위험성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또 정상적인 뇌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련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뇌 동정맥기형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에 또 하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감마 F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절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술의 위험성도 높고 환자분의 예후도 많이 좋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인제 감마 나이프가 이렇게 혈관의 폐색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보니까 동정맥기형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정맥기형이 이렇게 감마 나이프를 하고 났을 때 여기 보시는 정맥 덩어리,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들이 감마 나이프를 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완벽하게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영상을 제가 4년 거를 갖고 왔지만 1 년, 2 년, 3년 때는 다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줄어들고 커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정맥기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혈관에 그 기형이 남아 있게 되면 거기서 출혈이 반드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종양, 특히나 이 병변의 사멸, 동정맥기형의 그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되고, 때로는 2-3년 뒤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한번 감마 네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맥기형 같은 경우에는 감마 네프의 치료 목적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하고 나셔서도 자기가 이제 치료됐으니까는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는 관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주셔서 또 보겠습니다. 남편분께서 흑색종 진단받고 피로다, 항암, 전이가 되셔서 신약을 쓰고 계십니다. 그걸 뇌전이가 되셔서 감마 네프 수술을 했다. 3차까지 하고 나서 부작용들을 몇 가지 겪었는데 목 뒤 통증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감마 네프를 하고 나셔서 그 전이성 뇌종양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조절이 잘 되셨는지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목 뒤 통증이 또 심해졌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병변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곳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감마 네프 수술을 했지만 자꾸 저렇게 뇌 전이가 되는 분들은 때로는 이렇게 그 종양 자체가 덩어리처럼 자라나는 게 아니고 뇌 척수액을 통해서 이렇게 경막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나 뇌압이 올라가서 통증이 심해지신 것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일단은 만약에 새로운 일단은 병변에 대한 감마 네프 수술을 하셨을 때 그 경과가 굉장히 좋으셨다면 어차피 조금 새로 나오는 병변에 대해서도 감마 네프 수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목 뒤 통증에 대한 그 원인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이 종양과 별개라고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또 통증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감마 네프 하고 나셔서 5년 머리에 지글거림이 있으시다. 근데 괴사가 되었다라고 하셨고 머리 얼굴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 병변의 위치가 어딘지를 사실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굴 통증, 얼굴에 저런 감각의 이상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 통증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환자분들처럼 어떤 3차 신경의 근처에 있는 종양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종양이 3차 신경과 그 위치가 조금 3차 신경을 만약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양이라고 하게 된다면 종양이 그러니까 작아졌다 하더라도 그 염증성 반응들 때문에 그 신경이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신경에 관련된 그런 약물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종양이 비록 사이즈는 조절이 됐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신경을 자극해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추후에는 또 수술적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지금 나오는 증상들이 과연 종양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환자분의 종양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성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런 여러 가지 불편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신경통약 같은 것들을 드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고 임파선도 좀 부어 있으시고 언제부터 알 수가 감마 네프 수술을 해보고 다른 부분 검사와 치료를 한다고 하십니다. 수술 받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 이제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지금은 꼭 하지 않으신 상태신 것 같기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범위가 넓죠. 우리가 신경교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이성 뇌종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성 뇌종양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감마 네프를 먼저 해보자고 말씀하신 거 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검사를 해보자고 하신 거 보면 아마 전이성 뇌종양을 먼저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뇌종양에 대해서는 감마 네프 수술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감마 네프 수술 먼저 하고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발된 원발성 암이 어딘지를 또 찾으려고 하시는 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감마 네프 하시는 거는 뭐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유증이 심하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변의 형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미 부종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간만회포를 하고 나셔서도 사실은 그런 것과 연관된 합병증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환자분의 지금 병의 성상이 어떤지 그 주변의 부종이나 신경적 증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기대 수명 연장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에게 지금 원발성 암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신다면 감마나이프로 치료를 통해서 전이성 뇌종양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게 됐다고 하게 된다면 감마나이프 치료는 충분히 권유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인제 혈관이 좁으면 혈관 용해술의 골든타임이 CT로도 확인이 가능한지. 어 글쎄요. 저거는 일단은 우리가 혈관 용해술의 골든타임이라고 하게 된다는 건 이미 뇌경색이 발병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혈관 용해술의 골든타임이라고 하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이 언제 생기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시간이 언제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신경적 증상이 생기실 때는 CT로 응급실에 오시게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을 하실 텐데 당연히 CT 검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먼저 보실 거고요. 만약에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뇌 혈류량을 볼 수 있는 CT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단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T로도 뇌졸중 특히나 뇌경색 같은 거 그다음에 얼마만큼 뇌 혈류량이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서 응급실에 오시면 적시에 오시면 그 골든타임에 오시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마나이프는 장비 성능에 따라 치료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인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요새 인제 여러 가지 인제 감마나이프도 발전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나이프는 인제 코발트 선원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감마나이프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선원 교체 주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이제 뭐 시간을 1 시간 쏘고 30분 쏜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선량을 주고 그 선량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시간 자체는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치료 효과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인제 최근에 나온 감마나이프 장비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용한 저분할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고정식으로 치료하지 못했던 병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한 번에 싱글 세션으로 하기 어려웠던 병변을 하다 보면은 약간 뭐 선량을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저분할 치료를 하게 되는 기계가 도입된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감마나이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감마나이프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외적인 질환, 특히나 이제 뇌병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제 그런 질환을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많이 좀 불안해하시고 그냥 감마나이프를 이렇게 제안받으셨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치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단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담당 선생님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 방침을 정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고 그다음에 혹시나 감마네프를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신다고 하게 된다면 본인의 치료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본인의 어떤 예후나 그다음에 경과가 어떤지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